절대 부동산 사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원이고요. 직책은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교수이고요. 작가죠. 책을 쓰니까. 네. 그리고 칼럼니스트, 칼럼을 많이 쓰니까 칼럼니스트이고요.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하니까 또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경제평론을 많이 하니까 경제평론가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책자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이런 자문위원으로서 정책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문위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대중 강연을 통해서 경제 지식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좀 적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경제전망책은 10월 달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 달에 내년을 전망하는데요. 그 전망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걸 전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선행지표. 예를 들면 2년 후에 분양 물량이 몇 개가 될까를 전망할 때 네. 국토교통부의 건설 인허가 건수를 보면 그 예측이 가능해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경제 질서가 구현이 될까, 어떤 산업이 또 유망할까를 보는 방법은 바이든 후보의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경제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정부 부처에 무슨 이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 지원을 해 나갈까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행 지표, 그런 것들을, 아니면 고용 여건을 보면 소득 수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게 6개월 후에 소비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선행 지표격인 것들을 보면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상이 틀린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아, 그렇습니까? 없는 것 같고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를 전망하지 못했다는 아, 거. 그거는 뭐.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상하지 못했죠. 예를 들면 2020년 경제 전망에서는 수소 경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소 경제 얘기를 할 때 코로나19를 전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거를 예상하지 못했죠. 아,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마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5G를 선보였던 것처럼 네. 일본은 수소 산업을, 수소 사회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화봉송 자체를 수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스테디움에 많은 VIP나 이 운동선수들을 호텔이나 스테디움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운송 수단을 수소버스로,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소 충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걸 언론상에 막 보여주고, 우리는 이미 수소 경제를 리딩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수소 경제를 구성하는 충전 인프라, 수소 버스 개발한 뭐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네. 수소 수소 생성하는 그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제를 붙여서 경제 전망책을 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구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혀 다른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들의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적 변화를 우린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했고, 매년 경제 전망 책에 부제를 까는데 네. 점으로 점으로 표현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각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시간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2020년 경제 전망은 대전환점, 2021년 경제 전망은 이탈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탈점. 예, 기존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 그 벗어난다는 것조차도, 구조적 변화조차도
제가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원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원래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됐다. 지금부터 아마 말씀드릴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가속화됐고 앞당겨졌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2020년 경제전망에서 제가 적중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물론 긴축적인 통화정책, 금리를 인상시키는 2019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에 2019년 경제전망에서는 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거죠. 19년까지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근데 19년에 20년 전망책을 낼 때는 이제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다시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뉘앙스로 약 1.0% 혹은 1.25% 기준금리를 전망했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 가속화됐고 앞당겨졌기 때문에 0.5%까지 내려간 거죠. 네.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나게 될 것은 적중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텐데 아마 후랭이님께서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저도 부동산을 당연히 연구했습니다. 구글에 주택 시장 김광석 PDF 뭐 이런 걸 딱 찍으면 네.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주택 매매 시장 전망했던 보고서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저도 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동산 매매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한 80페이지, 90페이지를 썼던 적도 있어요. 보고서를.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분석하고 판단할까요? 판단을 다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는 거시부터 시작해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거시경제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또 주된 변수 하나가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금리는 빼놓고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부터 얘기를 하는데 2019년 경제 전망에다가는 여러분들께 절대 부동산 사지 마시라고 했어요. 소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보통 안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사세요라고 하시죠. 저는 그게 아니라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동산을 투자하지 마시라고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도 해요.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든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종목을 바꿔 종목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냥 판단이 올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올해는 금 투자다. 올해는 달러 투자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대상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동산은 분명히 상승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종목에 해당되는 영역,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 해당 부문 투자자들의 조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보다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 경제 전망에서는 매매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조정됐죠. 그리고 매매 가격이 한참 조정될 때쯤에 2020년 경제 전망 이 책이 나왔죠. 여기는 영끌에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한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변수 하나가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적어도 더 이상 큰 설명 안 드려도 금리 가지고 대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년 경제 전망의 부동산 시장 편,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망은 제가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매년 부동산 전망편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동산 전망편의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탈동조화라고 했습니다. 탈동조화. 예. 왜 탈동조화냐? 수도권과 지방권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은 맞지만 수도권에 한해서지 지방권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게 실제 나왔죠. 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았죠. 뭐가 맞았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적중했죠.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맥도널드나 KFC, 롯데리아 다 가셔가지고 햄버거 주문하러 왔어요 하고 판매원께 얘기하면 판매원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가서 주문하러. 네.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네. 라고 하시죠. 네. 왜 그럴까요? 왜 키오스크를 이용하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 최저임금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0년 경제 전망에 그럴 거라고 써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2020년이면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사람을 통해 주문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키오스크가 굉장한 속도로 확대 보급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지급결제 산업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키오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도화됩니다. 지금은 불편해요. 이 짜증납니다 정말. 네, 짜증나죠. 아, 지금은 불편해요. 다만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이 경험하면서 언택트가 앱노멀이 아니라 뉴노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표준이 되는 과정에서 언택트를 리딩하는 그 대표적인 주자가 키오스크입니다. 근데 키오스크가요, 지금은 불편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고도화돼요. 그걸 전망을 했죠. 어떻게 고도화되느냐?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돼요. 지문이나 안면인식, 목소리 인식. 그래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럼 알아보면 빅데이터가 쌓여요. 이 사람이 무슨 음식 먹는지, 무슨 커피 마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먼저 띄워놓겠네요. 그렇죠. 아, 고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키오스크가 고도화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릴 때 네. 카드 따로 꺼내세요? 아니죠. 아니죠. 자동으로. 이미 등록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도.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면서 편리해져요. 절대 불편한 기술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불편한 기술은 무인마트예요. 지금 물건 다 가지고 나와서 카트에서 물건을 내려야 돼요. 무인 쇼핑을 하려면. 띡띡. 내가 다 찍어야 돼요. 이런 불편한 무인 쇼핑은 있을 수 없어요. 장기화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동으로 결제해줘야죠. 끌고 나가면. RFID가. 이미 아마존은 패치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인식시키면 영원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알바생을 대체하는 기술로 등장한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불편하면 안 돼요. 소비자로 하여금.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키오스크 고도화가 21년에 엄청나게 진행되고요. 첫 번째. 동시에 소비자는 그것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집집마다, 제가 어제 LG전자 강연을 했는데 가전산업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오스크가 보급이 될 텐데, 마치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모든 오프라인 공간에 키오스크가 깔릴 것이다. 그게 언택트를 뉴노멀로 만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생각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죠? 키오스크. 제가 언택트 서비스를, 언택트 뉴노멀이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죠. 언택트 뉴노멀 부분에 당연히 키오스크가 담겨 있겠죠. 근데 거기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언택트를 뉴노멀하게 만드는, 새로운 표준으로 만드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렇게 요약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을 지금 230여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언택트로 만나 뵙자.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위 대담이나 강연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뵙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 교육 서비스, 방송 서비스, 뭐 유통 서비스, 은행 서비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행 올해 몇 번 다녀오셨나요? 239분 중에 은행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에. 네.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일단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이통장이. 그겁니다. 은행 서비스의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의 뉴노멀은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쪽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조차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제가 2021년 경제전망에 월마트 사례를 하나 든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대응을 했냐면, 모두 다 이 셧다운하고 언택트 소비가 진전이 되니까 아마존은 급성장하죠. 주가도 급등하죠.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월마트는요, 커브사이드 픽업, 이게 오더 온라인 픽업 히어. 뭐냐면 주문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픽업은 어디서 해라? 가족. 주차장에서 해라. 주차장에서.
주차장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집집마다 집 근처에 있잖아요.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가능하게 해요? 2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 아마존은 못하지만 월마트가 가능한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인데 월마트의 매출액이 6% 늘어요. 이건 어마어마하니. 우리가 모두 다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의 격언이에요. 모두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건 아니다. 이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어딜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월마트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언택트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더 비용 효율적이고 그걸 더 선호하게 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그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영역이 바로 생체인식 기술이다. 왜냐하면 나임을 인증하고 지급결제 수단을 같이 등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생체인식 기술.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목소리 인증까지. 목소리까지. 예. 그래서 이미 중국의 ABC라는 은행 아세요? Agricultural Bank of China. 그러니까 농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안면인식계에서는 제가 아는 한 바이두가 제일 세요.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ATM에 삽입했고요. 은행에 가는데 통장 필요 없어요. 카드 역시 필요 없어요. 은행 가면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죠. 필요 없어요. 얘가 나를 알아보는 거죠. 무인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택트가 은행마저 된다. 우리 상상해 보세요. 언택트가요. 은행마저 되고요. 공항마저 됩니다. 우리 신분증 제시해야 제주도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등록했어요. 2분밖에 안 걸려요. 등록하는 절차도 이제 언택트로 바뀌었어요. 키오스크에다가 신분증 대고 손바닥 대고 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과정마저 직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를 인증하는 절차가 신분증 제시가 아니라 손바닥에 지문 정맥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생체인식 기술 하나만 적용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류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문과 정맥을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의 생체인식 기술을 교차 등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의 언택트는요. 얼굴 인증과 목소리 인증.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런 식으로 교차 등록해서 에러율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임을 인증하는 수단이 바뀌고요. 아날로그식 신분증은 사라집니다. 신분증 사라지는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물론 2021년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현금 없는 사회도 있지만 신분증 없는 사회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날로그 신분증 얘기죠. 네. 왜 사라지느냐? 디지털 아이디가 등장해요. 디지털 아이디는 뭐냐면요. 앱을 열어서 신분증을 보여줘요. 그럼 그걸 찍어요. 바코드 찍듯이. 신분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증명서가 학교 학위 증명서 제출해요. 그럼 앱을 열어서 보여줘. 그 앱을 DID라고 합니다. 그걸 열어요. 그걸 열어 보여주면 블록체인이 기반이 되고 있어서 학교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4분이 단톡방에 계시잖아요, 소위.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허위나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60여 개 기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병무청이 지켜보고, 학교가 지켜보고, 주민센터가 지켜보고, 행정안전부가 지켜보고. 그렇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증명서를 제출할 때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그게 가능해져. 그런 사회로의 이탈.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탈. 자, 그럴 때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런 변화를 리딩해 나갈까? 그걸 보시면 우리 투자 의사결정 가능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변화에 투자하라 입니다.